어머니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눈으로 봤어. 5살짜리 아이가. 피가 흥건한 저작거리였다. 구경꾼들이 담을 쌓듯 둘러섰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끌려 나왔다. 머리카락이 풀어 헤쳐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였다. 연산군의 후궁, 장록수. 조선 최고의 악녀라 불리던 여자가 군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수는 유모의 등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아직 5살이었다.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은 왕의 딸이었다. 사흘 전 궁궐 안이 갑자기 뒤집혔다. 밤새 병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어딘가에서 비명이 들렸다. 유모가 영수를 품에 끌어안고 이불 속에 숨었다. 숨을 죽이고 있던 그 몇 시간이 영수가 기억하는 가장 긴 밤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박원종, 성이안, 유순정, 훈구 대신들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냈다. 12년간 조선을 공포로 지배하던 왕이 하루아침에 폐위됐다. 그리고 그의 가장 총애받던 후궁, 장록수에게는 즉각 차명이 내려졌다. 백성들의 분노는 오래 쌓인 것이었다. 장록수가 궁 밖으로 끌려 나오자 구경꾼들이 먼저 돌을 집어들었다. 관리가 막을 새도 없었다. 돌이 날아들었고 장록수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저 맞았다. 그리고 쓰러졌다. 차명은 그 뒤였다. 영수는 그 장면을 끝까지 봤다. 유모가 눈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는 손가락 사이로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울지도 않았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머니가 왜 저기 있는지, 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지, 왜 유모가 이렇게 떨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어머니가 땅에 쓰러졌고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영수를 공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궁궐에서의 마지막 밤, 내관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짐을 싸라고 했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다. 유모가 조용히 보따리를 쌌다. 영수의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옥비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유모가 그것을 주어 영수의 손에 쥐어줬다. 차갑고 매끈한 감촉이었다. 영수는 그걸 꼭 쥐었다. 새벽에 수레가 왔다. 포졸 둘이 앞뒤로 섰다. 수레는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가을 새벽의 바람이 차가웠고 영수는 유모 품에 안긴 채로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눈을 감았다. 그날 5살짜리 아이의 이름에는 이미 낙인이 찍혀 있었다. 왕의 딸이 아니라 역적의 핏줄.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수는 그날부터 아주 천천히 배워가게 된다. 장록수가 처음 궁에 들어온 건 노래 때문이었다. 천민 출신의 기생의 몸으로 그녀가 가진 건 목소리뿐이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연산군의 귀를 붙잡았다. 1498년 무렵 연산군은 장록수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나이는 왕보다 위였고 신분은 한없이 낮았다. 그래도 왕은 그녀를 수건에 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경으로 올렸다. 조선 왕실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연산군의 총애는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장록수가 원하면 얻었고 장록수가 웃으면 상이 내려졌고 장록수가 눈살을 찌푸리면 신하가 목을 잃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왕이 여자에게 홀렸다고. 그 여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영수가 태어난 건 그 절정의 시기였다. 정확한 출생 연도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중종 반정이 1506년이고 그때 영수의 나이가 대략 5살 안팎이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1501년에서 1502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연산군은 아이를 보자마자 영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영원히 사는 꽃. 왕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궁 안에서 영수의 유년은 부족함이 없었다. 어머니 장녹수의 처소는 후궁 중에서 가장 넓고 화려했다. 비단 장막이 쳐진 방, 계절마다 새로 들어오는 옷감, 마당에는 왕이 직접 들여보낸 화초들이 피어났다. 영수는 그 안에서 귀하게 먹고 귀하게 입었다. 아버지 연산군은 바쁜 왕이었지만 장녹수의 처소만큼은 자주 찾았다. 영수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란 그저 크고 따뜻한 존재였다. 어디 가느냐 물으면 웃기만 했고 언제 오느냐 물어도 웃기만 했다. 그래도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다. 작은 놀이개, 색색의 떡, 한 번은 작은 새 장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노란 새가 있었다. 장녹수는 딸 앞에서는 달랐다. 궁 안에서 그녀는 왕의 신하들조차 두려워하는 여자였지만 영수 앞에서는 그냥 어머니였다. 머리를 빗겨주고 노래를 불러줬다. 자장가였는지 그냥 흥얼거림이었는지 영수는 나중에도 그 멜로디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냥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다는 것만. 궁녀들은 영수를 공주마마라 불렀다. 엄밀히 따지면 후궁의 딸이라 옹주가 맞았지만 연산군의 총애가 그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누구도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왕이 기뻐하는 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영수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냄새는 꽃향기와 향연기가 섞인 것이었다. 소리는 비단 스치는 소리와 먼 데서 들려오는 악기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그 시절은 아름다웠다.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궁 밖에서는 다른 소리가 쌓이고 있었다. 갑자사와 무오사와 선비들이 잡혀가고 죽었다. 백성들은 굶주렸다. 연산군의 폭정은 해가 갈수록 거칠어졌고 장녹수는 그 곁에 있었다. 나중에 사람들은 말했다. 장녹수가 왕을 부추겼다고. 왕이 장녹수 때문에 더 미쳐갔다고. 영수는 그런 말을 훨씬 나중에야 들었다. 5살 아이에게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였다. 밤에 무서울 때 안아주는 사람. 머리를 빗겨주는 손. 낮게 흥얼거리는 목소리. 그 기억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기억만이 남았다.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영수는 몰랐다. 장녹수도 알면서 모른 척했는지 몰랐다.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도. 어쨌든 1506년의 가을이 오기 전까지 영수의 세상은 따뜻하고 향기로웠다. 그 마지막 여름이 그녀가 평생 기억하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궁궐에 불이 켜진 건 한밤중이었다. 그리고 그 불은 아침이 돼도 꺼지지 않았다. 1506년 9월 1일 밤 박원종이 군사를 이끌고 움직였다. 훈구 대신들이 오래 준비한 거사였다. 연산군의 폭정이 12년째로 접어들면서 조정 안팎의 불만은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다. 갑자사화로 수십 명의 사대부가 죽었고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궁궐에서 나왔다. 왕이 전국에서 여자를 뽑아들이고 연애를 벌이는 동안 나라 살림은 거덜났다. 신하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어 있었다. 유모가 흔들어 깨웠을 때 밖에서는 이미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횃불빛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였다. 유모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영수를 등에 업었다. 아이는 영문을 몰랐다. 왜 이 시간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유모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만 했다. 장녹수는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기록이 없다. 다만 반정이 성공한 직후 그녀는 즉각 체포됐다. 저항했다는 기록도 없다. 그냥 끌려갔다.
연산군은 폐위됐다. 왕이라는 호칭도 빼앗겼다. 그냥 연산군.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가 결정됐고 2달 뒤 그곳에서 죽었다. 병사했다고 했지만 어떤 상태였는지는 기록이 흐릿하다. 40도 안 된 나이였다. 장록수의 처형은 빨랐다. 반정 다음 날이었다. 새 왕의 명이 떨어지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다. 장록수가 끌려 나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래 쌓인 분노였다. 그녀가 왕을 등에 업고 재산을 긁어모았다는 소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왕에게 고자질해서 죽게 했다는 말들, 진짜와 과장이 섞인 이야기들이 그녀 앞으로 날아드는 돌이 됐다. 장록수는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왔다. 머리가 풀어 헤쳐져 있었다. 돌이 먼저 날아들었다. 관리들이 미처 정렬하기 전이었다. 군중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맞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쓰러졌다가 일으켜 세워지고 또 맞았다. 차명은 그 뒤에 집행됐다. 영수는 유모의 등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봤다. 유모가 눈을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손가락 사이로 보았다. 어머니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군중이 돌아서는 것을, 피가 돌 위에 번지는 것을. 울지 않았다. 이해를 못했다. 저 사람들이 왜 어머니한테 돌을 던지는지, 어머니가 왜 저기 있는지, 왜 아버지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모가 영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하늘로 갔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유모는 그 밤 혼자 소리 없이 울었다. 궁궐을 나온 건 사흘 뒤였다. 새벽에 수레가 왔다. 짐은 보따리 하나였다. 옷 몇 벌, 신발, 그리고 어머니의 옥비녀. 유모가 챙겨줬다. 수레는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양주였다. 영수는 수레 위에서 옥비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차갑고 매끈한 감촉. 눈을 감았다. 어머니 냄새가 났다. 아니, 났다고 생각했다. 그냥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5살이었다. 세상이 무너졌는데 그 무게를 아직 몰랐다. 모르는 게 차라리 다행이었다. 알았다면 그 수레 위에서 버티지 못했을 테니까. 양주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다. 반기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냥 봤다. 역적의 핏줄이 어떻게 생겼나 확인하듯이. 수레에서 내린 건 유모와 5살짜리 아이 하나였다. 포졸이 앞장서서 집을 가리켰다. 집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것이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당은 자풀이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내려앉아 있었다. 포졸이 돌아서며 말했다. 멀리 가지 말라고. 그게 전부였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짐을 풀었다. 영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궁궐에 담이 없었다. 비단 장막이 없었다. 향 냄새도 없었다. 그냥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낯선 공기. 유배라는 말의 의미를 아이는 몰랐다. 그냥 여기서 살게 됐다는 것만 알았다. 조선 왕실의 처리 방식은 일단 살려두는 것이었다. 반정 직후 연산군의 자녀들에 대한 처분이 논의됐다. 일부 강경파는 씨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종은 달랐다.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건 명분이 없다. 다만 왕실 족보에서 지우고 감시 아래 두면 된다. 그 결론이 유배였다. 영수에게는 공주의 신분이 박탈됐다. 이름만 남았다.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다. 첫 겨울이 혹독했다. 유모 동백이 군부를 떼고 밥을 지었지만 재료가 변변치 않았다.
관에서 내려오는 식량은 최소한이었다. 굶지는 않았지만 배부른 날이 없었다. 영수는 그 겨울에 처음으로 배고픔이 뭔지 알았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진 건 이듬해 봄이었다. 영수가 마당 밖으로 나갔을 때였다. 아이 셋이 길 건너에서 보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쳐다만 봤다. 영수가 걸음을 옮기자 그중 하나가 작은 돌을 집어들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것 같았다. 돌이 영수의 어깨를 스쳤다. 아프진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기억에 남았다. 무서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상한 걸 보듯이 역적의 자식. 그 말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웠다.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저 집 아이는 더럽다. 나쁜 피가 흐른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믿었다. 동백이 영수를 불러들이며 말했다. 나가지 말라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마당 밖은 조심스러운 곳이 됐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시간도 쉽지 않았다. 할 것이 없었다. 궁에서는 늘 뭔가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다. 여기는 조용했다. 지나치게 조용했다. 영수는 그 고요함이 무서웠다. 동백이 눈치채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 이야기, 그냥 꾸며낸 이야기, 마을에 떠도는 소소한 이야기들.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어머니 목소리와는 달랐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옥비녀는 항상 품 안에 있었다. 자다가 손이 닿지 않으면 잠에서 깼다. 차가운 감촉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눈을 감았다. 관에서 감시인이 한 달에 한 번 왔다. 별일 없냐고 물었다. 동백이 없다고 했다. 감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게 바깥 세상과의 전부였다. 영수는 그렇게 자랐다.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돌이 날아온 건 예고 없이였다. 머리를 스치고 담벼락에 부딪혔다. 9살이었다. 뒤를 돌아봤다. 골목 끝에 아이 둘이 서 있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냥 서서 봤다. 영수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집에 돌아와서 동백한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다. 그 무렵부터 영수는 울지 않았다. 양주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영수는 자랐고 자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알게 됐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보는지. 동백이 직접 말해준 건 아니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의 말 끄트머리에서, 감시인이 내뱉는 말투에서, 장에 나갔다가 들려오는 수군거림에서 하나씩 알아갔다.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했다. 왕을 망쳤다고 했다. 그러니 그 피를 이어받은 자식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영수는 그 말들을 곱씹었다. 밤에 누워서, 낮에 마당에 앉아서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였으니까. 머리를 빗겨주고 낮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가끔 창밖을 멍하니 보던 사람.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 기억을 가만두지 않았다. 동백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원래 궁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노비였는데 반정 이후 영수를 따라 양주까지 내려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건지 스스로 원한 건지 영수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동백도 말하지 않았다. 동백이 영수에게 가르친 건 글이었다.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아는 글자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기초는 됐다. 영수는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다.
지우고 또 썼다. 할 것이 없으니까 반복했고 반복하다 보니 늘었다. 10살이 넘어서부터는 동백을 따라 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멀찍이서 보기만 했다. 물건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흥정하는지, 어떤 것이 비싸고 어떤 것이 싸게 팔리는지. 그냥 구경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 눈에 익었다. 장에서는 아무도 영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냥 노비 하나와 다니는 초라한 차림의 아이. 그게 다였다.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았다. 나쁘지 않았다. 옥비녀는 여전히 품 안에 있었다. 이제는 습관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했다. 거기 있구나. 그러면 하루가 시작됐다. 어느 날 동백이 조용히 말했다. 아기씨 어머니는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건 진짜예요. 영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나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노래를 잘했다는 건, 그게 진짜라는 건 기억해도 된다는 뜻 같았다. 그날 밤 영수는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를 기억해내려 했다. 정확하진 않았다. 반쯤은 지어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중얼거렸다. 아주 작은 소리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소리내어 기억한 날이었다. 영수는 울지 않았다. 이미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까. 대신 옥비녀를 꽉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걸로 버텼다. 그 청년은 약초 캐는 법을 몰랐다. 손이 너무 깨끗했다. 16이 된 영수는 동백을 따라 산자락을 다니며 약초 캐는 법을 익힌 지 오래됐다. 취나물과 두릅을 구별하고 어떤 뿌리가 쓸만한지 흙만 봐도 짐작했다. 생계가 걸린 일이었으니까. 관에서 내려오는 식량만으로는 모자랐다.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면 조금 더 나았다. 그날도 혼자 산에 올랐다가 낯선 청년을 마주쳤다. 20살 안팎이었다. 차림새는 평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옷이 새 옷인데 일부러 낡아 보이게 입은 것 같았다. 손에 뭔가를 들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책이었다. 산에서 책을 읽는 사람. 영수는 지나치려다 멈췄다. 그 손이 눈에 걸렸다. 흙 한 점 없이 깨끗한 손. 이 산을 제 발로 다녀본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다. 삽주가 자라는 곳을 아냐고 물었다. 삽주는 뿌리를 약재로 쓰는 풀이었다. 그걸 알고 찾는다는 건 약초에 대해 아예 모르진 않는다는 뜻이었다. 영수는 잠깐 봤다가 모른다고 했다. 알면서 모른다고 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청년의 이름은 권한이었다. 나중에 마을에서 들은 바로는 한양 쪽에서 사정이 생겨 내려온 집안이라고 했다. 어떤 사정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그냥 조용히 이사 온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마주친 건 장터였다. 권한이 먼저 알아봤고 영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권한이 옆에 서서 같이 물건을 봤다.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영수는 무심한 척 물건을 고르면서 그 옆의 존재를 의식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누군가가 적대감 없이 가까이 있다는 것. 그 뒤로 산에서 몇 번 더 마주쳤다. 권한은 약초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했다. 영수는 딱히 가르쳐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설명하고 있었다. 삽주는 이렇게 생겼고 이 잎이 이렇게 갈라지면 쓸 수 없다고. 권한은 말없이 들었다. 아는 척하지 않았다. 틀리면 그냥 틀렸다고 했다. 그게 좋았다. 아는 척 안 하는 것, 그리고 틀렸을 때
그냥 인정하는 것. 영수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권한도 굳이 묻지 않았다. 그냥 이름 없이 몇 번을 만났다. 서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둘 다 알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것도 이상하게 편했다. 한 번은 권한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를 가리켰다. 작고 갈색인 새였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영수는 모른다고 했다. 권한도 모른다고 했다. 그냥 같이 봤다. 새가 날아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다. 처음 겪는 종류의 편안함이었다. 내려오는 길에 영수는 혼자 생각했다. 이 사람도 뭔가를 잃었다는 걸. 정확히 뭔진 몰라도 그 눈빛이 그랬다. 잃어본 사람은 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걸. 집에 돌아와 동백이 밥상을 차리는 동안 영수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손 안에 옥비녀가 있었다. 차가운 감촉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여기 있구나. 그런데 그날은 그 확인이 끝나고도 한참 앉아 있었다. 다른 생각이 이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집에 돌아와서도 떠올랐다. 권한이 자신의 진짜 사정을 꺼낸 건 늦가을이었다. 산에 단풍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날이었다. 둘이 나란히 산자락을 걷고 있었다. 약초철이 끝나가는 시기라 딱히 캘 것도 없었다. 그냥 걸었다. 권한이 먼저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한양에 있을 때 집안이 화를 입었다고. 직접 연루된 건 아닌데 가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고. 아버지가 관직을 잃었고 집안이 기울었고 결국 이곳까지 내려왔다고. 1506년의 일이었다. 영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해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난 해. 어머니가 죽은 해. 모든 것이 끝난 해. 권한도 그 해에 다 잃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영수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그것만 말했다. 자신도 그 해라고. 권한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서 같이 걸었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그게 어떤 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은 것 같았다. 그 뒤로 만남의 결이 달라졌다. 약초 이야기가 줄고 다른 이야기가 늘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장터에서 뭘 봤는지, 어릴 때 어떤 것을 좋아했는지. 권한은 어릴 때 책을 좋아했다고 했다. 영수는 어릴 때 노란 새를 키웠다고 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로의 어린 시절을 조금씩 내보였다. 아직 이름도 진짜 사정도 다 말하지 않은 채로 영수는 자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 권한도 집안의 전모를 다 털어놓지 않았다. 서로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다. 봄이 오던 어느 날 권한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짐작한다고. 연산군의 딸이 양주에 있다는 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나이도 사는 곳도. 영수는 바구니를 손에 든 채 가만히 있었다. 달아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권한은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싫어서 말했다고만 했다. 그 말이 영수의 어딘가를 건드렸다. 오래 굳어있던 곳이. 역사 기록에 권한이라는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영수의 혼인 상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없다. 다만 훗날 왕실 문서에 영수가 허락 없이 혼인했다는 사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스스로 혼인을 결정했다는 건 분명하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흐릿하다. 여기서는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혼인을 맹세한 건 그의 여름이었다. 왕실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었다. 연산군의 딸이라는 신분이 지워진 것 같아도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허락을 구하면 거절당하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길 게 뻔했다.
감시가 더 심해지거나 권한 쪽이 화를 잇거나 그래서 그냥 했다. 동백만 앞에 세우고 마을 어기 작은 나무 아래에서 맹세했다. 문서도 없었다. 증인도 동백 하나뿐이었다. 권한이 영수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권한의 손이 더 따뜻했다. 그날 영수는 새 이름을 택했다. 순이.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다. 어디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이름. 역적의 딸이 아닌 그냥 어디에나 있는 여자의 이름이었다. 영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다. 영원히 사는 꽃. 그 이름 안에는 이제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다. 순이로 살기로 했다.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옥비녀는 버리지 않았다. 품 안에 그대로 두었다. 그것만은 버리지 않았다. 중종이 사람을 보낸 건 혼인한 지 2달이 지난 뒤였다. 내관 하나가 양주까지 내려왔다. 왕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집 한 채와 노비 2를 하사하겠다고. 순이는 내관이 읽어 내려가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서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거절했다. 내관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왕의 하사를 거절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뜻을 확인했다. 순이는 같은 대답을 했다. 감사하지만 받지 않겠다고. 내관이 돌아간 뒤 권한이 물었다. 왜 거절했냐고. 순이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받으면 빚이 생긴다고. 왕이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집과 노비가 생기는 순간 그것들이 고리가 된다고. 언제든 다시 줄을 잡아당길 수 있는 고리. 권한은 더 묻지 않았다. 그 판단을 이해했다. 중종이 왜 회유책을 썼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반정 이후 연산군의 자녀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왕실에게도 민감한 문제였다. 죽이자니 명분이 없고 그냥 두자니 불씨가 남는다. 적당히 묶어두는 게 가장 깔끔했다. 집을 주고 노비를 주면 감사하게 여기며 조용히 살겠지. 왕실로서는 그게 가장 편한 그림이었다. 순이는 그 그림 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대로 살았다. 방 2칸짜리 집, 자풀이 자라는 마당, 동백 하나. 권한이 들어오면서 살림이 조금 나아졌다. 권한은 손재주가 있었다. 지붕을 손보고 마당을 정리했다. 장터에서 물건을 고르는 눈도 생겼다. 처음에 그 깨끗하던 손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순이는 약초 일을 계속했다. 거기에 더해 마을 안악들이 가끔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쩌면 좋냐? 배가 계속 아픈데 뭘 먹이면 되냐? 약초를 오래 다루다 보니 기초적인 것들은 알게 됐다. 돈을 받지 않았다. 그냥 알려줬다. 그게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 역적의 핏줄이라고 돌을 던지던 마을에서 조금씩 다른 일이 생겼다. 아직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피하지는 않았다. 세월이 만드는 변화는 그런 것이었다. 크지 않고 눈에 잘 안 띄지만 쌓이면 달라졌다. 딸이 태어난 건 혼인하고 이듬해 봄이었다. 아이가 나오는 순간 순이는 울었다. 혼인 이후로 처음 우는 것이었다. 아니, 양주에 처음 내려오던 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왜 울었는지 몰랐다. 아이가 예쁘고 작고 따뜻했다. 그게 전부였는데 눈물이 났다. 권한이 이름을 물었다. 순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희망이라고 하자고. 권한이 웃었다. 너무 무거운 이름 아니냐고 했다. 순이도 웃었다. 그래도 그 이름으로 하자고 했다. 희망이 태어난 날 밤 순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동백이 밖에서 군부를 떼는 소리가 들렸다. 권한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은 밤이었다. 순이는 품 안에 옥비녀를 꺼내 잠시 봤다.
차갑고 매끈한 것. 그리고 아이 곁에 내려놓았다. 처음으로 손 안에서 내려놓았다.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았다. 그날 밤이 순이가 기억하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충분한 밤이었다. 관아에서 사람이 온 건 희망이 돌을 막 넘긴 봄이었다. 포졸 둘이 앞장서고 관리 하나가 뒤따라왔다. 마당 앞에 서서 순이를 불렀다. 표정이 딱딱했다. 왕실의 허락 없이 혼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고됐다고 했다. 한양에서 처분을 기다리라고 했다. 권한도 함께 출두하라고 했다. 순이는 아이를 동백에게 건넸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모르는 게 다행이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이 멀었다. 수레 위에서 순이는 말이 없었다. 권한도 말이 없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흔들리는 수레 위에 있었다. 손을 잡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조선 왕실에서 연산군의 자녀들에 대한 처우는 일관되지 않았다. 반정 이후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유배됐다. 영수, 즉 순이의 경우는 어린 나이에 유배지로 보내진 뒤 별다른 기록이 없다. 왕실 허락 없는 혼인에 대한 기록도 정확하지 않다. 다만 그녀가 후에 별다른 처벌 없이 생을 이어갔다는 정황으로 보아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받아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종 앞에 서게 된 건 한양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다. 왕이 직접 나선 건 아니었다. 왕실 관리 몇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순이와 권한이 무릎을 꿇었다. 관리가 죄목을 읽었다. 왕실의 허락 없이 혼인을 맺었다는 것. 역적의 후손이 임의로 혼인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 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은 이미 왕실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반정 이후 신분이 박탈됐고 왕녀의 예우도 받지 못했고 왕실 족보에서도 지워진 몸이라고 했다. 그런 자신에게 왕실의 허락을 구하라는 것은 없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만 그것이 잘못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단 한 가지만 청한다면 아직 어린아이가 있으니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짧았다.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다. 관리들이 물러나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순이와 권한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무릎이 아팠다. 순이는 품 안의 옥비녀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여기 있구나. 결론은 용서였다. 엄밀히는 용서라기보다 묵인에 가까웠다. 더 이상 왕실과 관련된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말 것, 조용히 살 것, 다시는 이런 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 그 조건으로 혼인을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고 했다. 돌아오는 수레 위에서 권한이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한양 올 때와 달리 이번엔 잡았다. 순이는 그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나쁘지 않았다. 싸우고 난 뒤에 피곤함이었으니까. 양주로 돌아오니 동백이 마당 앞에 서 있었다. 희망을 등에 업은 채였다. 아이가 등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순이는 아이를 받아 안았다. 따뜻하고 무거운 무게였다. 아이는 눈을 반쯤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래 앉아 있었다. 희망이 품 안에서 잠든 채였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다. 동백이 안에서 밥 짓는 소리가 났다. 권한이 낮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소리들이었다. 그게 지키고 싶은 것의 전부였다. 권한이 먼저 떠났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다. 오래 알았다. 기침이 시작된 건 가을이었고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순이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약초를 다리고
밤마다 곁을 지켰고 손을 잡고 있었다. 그래도 갔다. 사람이 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순이는 사흘을 방 안에 있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동백이 문 앞에 밥상을 놓고 갔다가 그대로 가져갔다. 희망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하고 불렀다. 그 소리에 순이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딸을 봤다. 희망은 어느새 다 컸다. 그 얼굴에서 권한이 보였다. 눈매가 닮았다. 순이는 딸을 안았다. 오래 안고 있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렀다. 희망이 혼인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순이는 할머니가 됐다. 마을에서 순이를 부르는 말이 달라졌다. 약초 잘 아는 할머니, 아픈 사람 봐주는 할머니. 역적의 핏줄이라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들리지 않았다. 세월이 그 말을 지웠다. 아니면 사람들이 잊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동백은 순이보다 먼저 늙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해 겨울 자다가 조용히 갔다. 순이는 동백의 손을 한참 잡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 있어줬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거기 있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나중에야 알았다. 희망의 딸이 10살이 되던 해였다. 손녀가 순이의 무릎에 앉아서 물었다. 저 비녀 뭐예요? 순이의 손 안에 옥비녀가 있었다. 습관처럼 쥐고 있었다. 순이는 잠깐 봤다. 차갑고 매끈한 것. 평생을 손 안에 두었던 것. 증조할머니 것이라고 했다. 손녀가 예쁘다고 했다. 순이는 손녀의 손에 쥐어줬다. 가지라고 했다. 손녀가 두 손으로 받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50년 넘게 품고 다닌 것을 내려놓은 것인데 무겁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내려놓고 나서야 가벼워진 게 느껴졌다. 순이는 살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말하지 않았다. 연산군의 딸이었다는 것, 장록수의 자식이었다는 것.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게 자신의 전부가 아니었으니까.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 역적의 핏줄이라는 낙인을 받았지만 그 낙인으로 끝나지 않았다. 순이로 살았다.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누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희망이었다. 순이는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다. 노래를 잘했다고.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고. 그게 진짜라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건 자신이 판단할 것이 아니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었다. 자신은 그냥 그 여자의 딸이었고 살아남았고 살아냈다. 봄이 오는 날이었다. 마당에 햇살이 들었다. 손녀가 옥비녀를 들고 뛰어나갔다. 햇빛에 비추어 보는 것 같았다. 반짝이는 것을 보며 웃었다. 순이는 마루에 앉아서 그걸 봤다. 오래 봤다. 저주받은 핏줄이라고 했다. 그 핏줄이 여기까지 왔다. 살아서 웃으면서 그걸로 충분했다. 영수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